자, 이번 시간 제2장입니다. 제빵 공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제빵법을 결정합니다. 제빵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스트레이트법, 스펀지도우법, 비상반죽법, 냉동법, 뭐 액체발효법,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 빵을 만들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먼저 기본적으로는 스트레이트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기계 설비나 제조량, 노동력, 판매 형태, 소비자 기호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를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법을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빵법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배합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 계량을 하게 됩니다. 재료 계량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저울에 의해서 정확한 재료법을 하고요. 청결하게 재료 계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료의 전처리랍니다. 재료를 채를 쳐야 될 거 있으면 채를 치고 아니면은 뭐 럼주라든가 이런 데가 전처리를 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전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반죽을 합니다. 믹싱을 하는데 제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최종 단계까지, 어떤 거는 발전 단계까지, 어떤 거는 렛다운 단계까지 반죽을 하는 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0개 중에서 8개는 대부분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해요. 1개 정도가 발전 단계, 1개 정도가 렛다운 단계 또는 뭐 클린업 단계에서 끝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제법을 선택할 거냐라는 것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죽이 끝나면 1차 발효를 해야 되겠죠. 1차 발효 온도 뭐 27도씨에서 75에 80%로 기본적인 그 온도와 습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형을 합니다.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성형이면 만드는 걸 성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형은 분할부터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까지를 우리가 성형이라고 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는 분 많아요. 내가 나중에 이제 뭘 만들고 있는데 모양을 만들거나 밀기를 하거나 요거는 정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형 안에 정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형이 끝나면은 뭘 하죠? 이제 2차 발효를 하게 됩니다. 2차 발효는 1차 발효보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야 돼요. 약 한 10도씩 높이시면 돼요. 10% 높이고요. 그러니까 1차 발효의 온도가 27도씨였으면 2차 발효는 10을 더하니까 37. 그 다음에 75에서 80%의 1차 발효를 했으면은 2차 발효 습도는 85에서 90%로 2차 발효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울 때 10을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애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굽기는 200도 전후에서 굽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냉각, 포장까지 해서 빵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합표의 작성입니다. 배합표. 우선은 배합표 작성은 베이커 퍼센트라고 트루 퍼센트라고 있는데 우리는 베이커 퍼센트를 사용을 해요. 베이커 퍼센트. 밀가루의 양을 100으로 하고 나머지 재료들을 밀가루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베이커 퍼센트라고 하고요. 트루 퍼센트는 이 배합비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다 더한 값이 얼마? 100으로 나타내는 것을 트루 퍼센트.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이커 퍼센트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합량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제과에서도 배합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빵에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분할 총 반죽 무게는 분할 반죽 무게 곱하기 제품의 개수. 자, 총 재료 무게는 1 마이너스 분할 손실 분의 분할 총 반죽 무게. 자, 밀가루 무게를 계산할 때는 총 배합률 분의 총 재료 무게 곱하기 밀가루 배합률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밀가루 무게를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나머지 거는 계산이 가능하겠죠. 퍼센테이지에서 그람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곱하기를 하고 퍼센테이지에서 그람수에서 퍼센테이지를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나누기를 해서 배합비를 작성을 나중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손실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분할 손실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손실은 여러 가지 손실이 있어요. 나중에 계산하다 보면은 재료할 때도 손실이 있고요. 반죽할 때도 손실이 있고요. 분할할 때도 손실이 있습니다. 또한 발효할 때 손실, 굽기 손실, 냉각 손실 등
여러 가지의 종류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배합량을 계산할 때는 손실할 때 이 분할 손실 여기에다가 같이 적용을 해서 하면은 내가 정확한 밀가루의 그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 계량 및 전처리입니다. 재료 계량은 이제 배합의 재료를 준비하는 작업이고요. 배합에 따라 재료 양을 정확하게 재료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겠죠. 자, 재료의 전처리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가루 재료. 가루 재료는 밀가루, 탈지분해, 계량제 같은 것을 채를 쳐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채를 치는 게 맞습니다만 제빵할 때는 채를 잘 안 치고서 해도 무관합니다. 자, 고운 채를 이용해서 바닥면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채를 치고요. 자, 생이스트입니다. 이스트 중량의 2배 정도의 물로 약 30도씨를 녹이고 설탕을 조금 넣어 예비 발효시킨다. 이스트들은 얘들이 어디에 있다 보관하고 있었죠? 냉장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돼요?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는 물에다가 약 30도씨에서 녹여서 조금 예비 발효를 시켜서 사용하면요. 얘들을 활성화가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건조 효모는 40에서 50도씨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한다. 건조 효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라이스트를 말하는 거, 드라이스트. 드라이스트는 생이스트의 얼마나? 약 50%만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물에 녹여서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금과 설탕입니다. 소금과 설탕, 물에 녹여서 사용하면 더 좋고요. 그냥 넣지 말고요. 얘들도 물하고 녹여서 하면은 나중에 반죽할 때 도움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소금과 설탕 그냥 반죽에 넣고서 많이 하죠. 자, 우유입니다. 원유, 가열살균한 뒤 차갑게 사용하고요. 시유는 데워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유지입니다. 반죽 속에 넣을 경우 적절한 유연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유지입니다. 자, 반죽 속에 들어가면서 유연성을 줘요. 부드러움을 주는 거죠. 반죽을 만들면요. 탄력성이 너무 좋습니다. 유지가 들어가는 거와 안 들어가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입니다. 밀가루 단백질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흡수율, 반죽 온도를 고려해 양을 정확하게 온도를 조절한다. 물 되게 중요합니다. 반죽 온도가 27도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실내 온도 또는 밀가루 온도, 유지 온도, 설탕 온도 이런 거를 측정을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가 물에 얼음을 몇 그램을 넣고 살 거냐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27도씨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대충 그냥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넣게 되면은 나중에 온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일반 제과점이나 아마 여러분들 배울 때 보면은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넣고 여름에는 얼음물을 사용하고 봄, 가을에는 수돗물을 사용해라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27도씨를 유지하려면 내가 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얼음물을 계산을 해서 넣게 되면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루 재료를 채로 치는 이유는 재료를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 두 번째, 이스트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공기를 넣어서 발효를 촉진하는 것. 가루 속의 덩어리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흡수율이 증가되어 수화작용이 빨라지는 것. 밀가루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 자, 가루를 채를 치는 거는 당연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부피감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스트에 어떤 공기를 넣어주면서 더 발효를 촉진시키는 어떤 역할을 해주니까 가루재를 채쳐서 넣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빵에서는 그냥 채 안 치고서 그냥 반죽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채쳐서 하면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믹싱을 합니다. 반죽에 믹싱을 하는데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뭘 뜻하는 거냐면 글루텐을 만들기 위해서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이렇게 만들어서 글루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반죽은 우선 밀가루나 이스트나
소금 그 밖에 물하고 칠해가지고 발전을 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글루텐 발전을 시킨다. 자, 여기 글리아딘은요 신장성이에요. 신장성. 글루테닌은 탄력성을 느껴져요. 탄력을 주는 것을 두 개가 합쳐지면서 글루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글루텐은 글리아딘과 글루테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빵 속에서 구조로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기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 속에 글루텐이 없으면 나중에 주저앉아요. 주저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기둥 역할을 하게끔 해서 글루텐을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반죽의 목적입니다. 재료를 균일하게 분산하여 혼합할 수 있다. 밀가루에 물이 흡수된다. 이거는 수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돼요. 밀가루에 물이 흡수되는 것을 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루텐을 숙성, 발전시켜 반죽의 탄력성과 점성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 반죽에 공기를 혼입시켜서 이스트를 활성화시키는 것. 반죽을 하면서 이스트들이 걔들이 이제 준비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이 끝나면서 발효가 일어날 겁니다. 자, 반죽의 물리적 성질을 보면요. 탄력성,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성질.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은 되돌아오는 성질, 탄력성입니다. 신장성,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성질.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반죽이 여기서 끊어지는지 이쪽까지 끊어지는지 아니면 끊어지지 않는지 이걸 신장성이라고 보는 거죠. 점탕성, 점성과 탄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점성, 끈적끈적하는 거, 그 다음에 탄력 있는 거 이런 거를 동시에 갖고 있는 점탄성이라고 합니다. 흐름성, 팬 또는 용기에 반죽이 흘러서 채워지는 성질. 가소성, 높은 온도에서는 잘 녹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는 단단해지지 않는 성질.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페츄리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페츄리 어떤 거 있어요? 크로아상, 퍼프 페츄리 같은 거 만들 때 유지 팽창에서 부피를 형성시키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가소성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는 잘 녹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는 잘 굳지 않는 성질을 갖는 것.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버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 버터는 가소성 범위가 좁은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잘 녹고요. 낮은 온도에서 단단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소성 범위가 좁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믹싱의 단계입니다.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단계 픽업 단계입니다. 밀가루 이외의 재료를 혼합해서 혼합하는 단계입니다. 밀가루와 그 외의 재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만 뺄까요? 유지 종류는 이때 뺍니다. 유지 종류 빼고서 반죽을 하고요. 반죽이 질퍽질퍽해요. 끈적거리는 상태입니다. 믹싱은 저속 1단으로 반죽을 하게 되고요. 자, 픽업 단계는 한 0%에서 30%까지 반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리업 단계입니다. 30%부터 반죽을 하게 돼서 한 60%까지 반죽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클리업 단계가 시작되는가 동시에 뭐를 넣어요? 유지를 넣습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고 픽업 단계에 넣지 않고 어디서? 클리업 단계에서 유지를 넣는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반죽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볼에서 깨끗하게 떨어지는 정도가 클린업 단계고요. 글루텐의 결합은 적고 반죽에 손가락을 펴보면 글루텐이 막 두껍고 찢어지는 단면들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피잖아요. 막이 안 돼요. 그냥 바로 찢어지고 거치는 정도가 우리가 클린업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단계 직후에 소금을 넣는 후연법을 하기도 합니다. 믹싱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거의 뭐 클리업 단계에서 지난 다음에 이때 당시에 소금을 나중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믹싱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발전 단계입니다. 발전 단계에서는요, 요게 생겨요. 요게 탄력성이 생깁니다. 탄력성은 글루테닌이 생기는 거죠. 탄력이 먼저 신장성은 아직 안 생겼습니다. 탄력성만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글루텐이 결합 또는 수화의 진행으로 외곽에 광택이
살짝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죽의 믹싱볼 안쪽 벽이 소리가 불규칙하게 나요. 불규칙 탁탁탁탁탁탁 돌아가면서 소리가 불규칙하게 나는 거예요. 믹서의 최대 에너지가 필요하며 속도는 고속으로 돌립니다. 1단, 2단, 3단까지 있다면 1단, 2단까지 돌리고요. 2단에서까지 돌리고요. 1단, 2단, 3단, 4단까지 있는 믹서기라면 3단으로 반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최종 단계가 있죠. 4단계가 있습니다. 100%까지 믹싱이 된 상태. 발전 단계는 80%까지 반죽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루텐이 결합되는 마지막 단계로 대부분 빵 반죽에서 이 단계의 최적 상태를 만듭니다. 자, 최종 단계가 되면은 뭐가 형성이 될까요? 발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탄력성과 최종 단계 신장성이 같이 형성이 됩니다. 같이 형성이 되니까는 최종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최종 단계가 만들어진 글루텐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죽을 펼치면 찢어지지 않고 얇게 늘어납니다. 탄력성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늘어 펴잖아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이 되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믹싱볼 안쪽에 부딪히는 소리가 촉촉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바뀝니다. 최종 단계를 잘 포착하는 것이 제빵의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빨리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기술이니까요. 요거를 잘 파악하는 사람만이 내가 기술자로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렛다운 단계입니다. 이제 오버믹싱이 되는 거예요. 늘어지는 단계, 지친 단계가 됩니다. 반죽의 탄력을 잃으면서 신장성이 커지고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점성이 많아지는 단계. 플로 타임이 길게 잡아서 반죽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렛다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때는 뭐가요? 이제 아까 처음에 있었던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신장성만 가지고 있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자, 파괴 단계. 글루텐이 더 이상 결합하지 못하고 끊어지는, 너무 이제 오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글루텐마저도 더 다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죠. 탄력성을 완전히 잃어서 구울 때 팽창이 일어나지 않고 제품이 거칠면서 신맛이 나는 단계. 파괴 단계, 이제 신맛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총 6단계가 있고요. 6단계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품별 반죽의 완성 시점인데요. 픽업 단계는 데니시 페이츄리 반죽 같은 경우에 픽업 단계에서 까지만 반죽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발전 단계, 최종 단계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론상으로 본다면 데니시 페이츄리는 픽업 단계까지 한다. 자, 클리업 단계는 스펀지 반죽, 스펀지 도우법으로 할 경우 뭘 말하는 거예요. 스펀지라는 거는 제과에서는 스펀지 케이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2번에 걸쳐서 반죽하는 스펀지 도우법을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스펀지 반죽할 때 클린업 단계까지 반죽하고요. 장시간 발효하는 빵의 반죽을 할 때는 클린업 단계까지 반죽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오랫동안 발효를 하겠다라고 싶으면 클린업 단계까지만 반죽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발전 단계. 블란서빵, 바게트를 말하는 프랑스 빵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계까지 반죽하고요. 공정이 많은 빵 반죽에도 발전 단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반죽은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많이 하죠. 식빵이나 단과자빵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최종 단계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렛다운 단계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잉글리시 머핀 또는 햄버거 번. 잉글리시 머핀이나 햄버거 번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 머핀이 유지 함량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햄버거 번 같은 경우는 틀을 사용할 경우, 햄버거 번 틀을 사용할 경우에는 렛다운 단계, 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 온도입니다. 반죽 온도. 반죽의 완성된 직후에 나타나는 온도를 말하는 거죠. 몇 도 같다 아까 한다고 그랬지. 계속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도가 스트레이트법의 기본 온도 반죽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상 스트레이트법 할 때도 다르죠. 30도씩 갖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 도우법 할 때 스펀지의 반죽 온도는 24도, 도우의 반죽 온도는 27도. 요거를 각각의 온도를
직후에 나타나는 온도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죽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반죽의 상태와 발효 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죽 조절이 가장 쉬운 물을 사용해서 반죽 온도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죽 온도 조절 시 계산 순서입니다. 마찰계수, 물온도, 얼음 사용량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빵에서 반죽에 적합한 반죽 온도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스트리트법 몇 도? 27도. 자, 페이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녹으면 안 되니까는 18도에서 22도. 보통 20도씨로 맞추고서 하시면 됩니다. 자, 스펀지 도우법 두 번에 걸쳐서 반죽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는 스펀지 반죽은 24도. 본 반죽을 할 때는 얼마? 27도. 자, 액체 발효법을 합니다. 액체 발효법 30도씨 갖다가 액종법으로 할 경우에는 30도 갖다가 반죽 온도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타임 반죽법 27에서 29도. 또는 비상반죽법 급해가지고 내가 빵을 좀 빨리 만들고자 한 경우에 요즘 이 방법으로 빵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비상반죽법으로 빨리 만드는 방법이 그럴 때는 반죽 온도를 30도씨 갖다가 만들어 놓는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트레이트법에서 반죽 온도 계산하는 겁니다. 자, 마찰계수, 사용할 물 온도, 얼음 사용. 최종적으로 내가 얼음을 얼마큼 사용할 거냐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마찰계수입니다. 결과 온도 곱하기 3. 자, 3이 있다라는 건 뒤에 3개의 재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료나 어떤 환경적인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내 온도.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실내의 온도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밀가루의 온도. 세 번째, 수돗물의 온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온도 곱하기 3 마이너스 실내 온도 플러스 밀가루 온도 플러스 수돗물 온도로 마찰계수를 계산을 합니다. 마찰계수를 계산한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할 물 온도를 결정을 하죠. 여기에는요, 희망하는 데가 온도가 있어요. 희망 온도 곱하기 3. 이것도 3이니까 뒤에 3개가 있는데 위에서 마찰계수 계산했던 거가 그대로 내요. 하나만 빼고요. 실내 온도 그대로 내려오고요. 밀가루 그대로 내려오고 수돗물은 빠지면서 위에서 계산했던 마찰계수가 요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물의 온도를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 얼음 사용량을 봅니다. 얼음을 내가 얼마큼 사용할 것이냐. 80 플러스 수돗물 온도분의 물 사용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사용할 물 온도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법의 용어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섭씨 80이라는 게 뭐냐면 섭씨일 때 물 1g이 얼음 1g 되는데 필요한 열량 계수를 80으로 표시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펀지 도법에서 반죽 온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좀 전에는 스트레이트법을 알아봤습니다. 스트레이트법에 반죽 온도 계산하는 게 있고요. 스펀지 도우법에서 반죽 온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펀지 도우법은 두 번에 걸쳐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방식은 비슷한데 하나가 더 첨가가 됐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마찰계수, 사용할 물 온도, 얼음 사용량 동일하죠? 자, 결과 온도도 동일해요. 근데 곱하기 4랍니다. 아까 했었던 스트레이트법 같은 곱하기 3이었잖아요. 4라는 것은 뒤에 하나가 더 붙었다라는 거겠죠. 한번 볼게요. 결과 온도 곱하기 4 마이너스 실내 온도 플러스 밀가루 온도 플러스 스펀지 온도 플러스 수돗물 온도.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온도를 계산한 다음에 마찰계수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사용할 물 온도는 희망 온도 곱하기 4. 이것도 아까 스트레이트법하고 동일하죠. 숫자만 바뀌었으면 하나가 더 플러스 된 거죠. 실내 온도 플러스 밀가루 온도 플러스 위에서 계산한 스펀지 온도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가 빠지면서 뭐가 들어와 있어요? 위에서 계산했던 마찰계수가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할 물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얼음 사용량은요. 스트레이트법하고 동일해요.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분의
물 사용량 곱하기 수돗물 온도 마이너스 사용할 물 온도로 계산하면 얼음의 사용이 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을 몇 그램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27도씨냐 아니면은 24도씨냐 아니면 뭐 30도씨냐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가 스펀지 도우법이니까는 스펀지의 반죽 온도 몇 도요? 24도. 자, 본반죽, 도우 반죽까지 갔을 때 반죽 온도 몇 도? 27도씨를 맞추시면 되겠죠. 자, 반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볼까요? 반죽에 주는 요인. 자, 밀가루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1% 증가하면 수분 흡수율이 1.5에서 2%를 증가해야 됩니다. 단백질이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물의 흡수율도 증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분일수록 어떻게요? 흡수율이 지금 물량이 더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이 박력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설탕입니다. 설탕 5% 증가하면은 수분은 얼마? 1%를 감소하면 됩니다. 설탕에도 수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 손상 전분입니다. 손상을 깨진 전분을 말하는 거예요. 깨진 전분 손상분 1% 증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물이 2%가 증가해야 되는 거야. 1%가 증가가 되면은 물도 2%를 증가를 한다. 자, 세 번째 탈지분유입니다. 탈지분유가 1%가 증가되면 수분 흡수율도 0.75에서 1%를 증가해서 반죽의 수율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금입니다. 픽업 단계에 넣으면 수분 흡수율이 8% 정도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업 단계 이후에 넣으면 수분 흡수율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후연법으로 넣게 되면은 수분 흡수율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의 종류입니다. 연수는 수분 흡수율이 낮고 경수는 수분 흡수율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물은 무슨 물 사용한다고요? 아경수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160에서 180 ppm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면은 빵을 만들면은 제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죽 온도가 높으면 수분 흡수율이 낮아지고 낮으면 수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죽 온도가 5도씨가 변동이 됨에 따라 수분 흡수율도 3% 정도가 반비례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반죽의 흡수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반죽 속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반죽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흡수율. 고속인 경우에는 저속보다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빨리 할 경우에는 저속보다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믹싱 시간은 고속인 경우 글루텐 발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고속으로 반죽을 하는데. 근데 고속으로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믹서기 중에서 1단, 2단, 3단까지 있는 거라면 최대 하는 거는 2단까지만 반죽을 해야 돼요. 1단, 2단, 3단, 4단까지 있는 믹서기라면 1단, 2단, 3단까지 반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고속으로 해서 4단까지 반죽을 하게 되면은 너무 글루텐은 빨리 발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빵 반죽에는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발효 시간입니다. 고속인 경우는 약간 짧게 반죽 속도가 하는 게 좋고요. 자, 부피. 고속 믹시간 반죽은 부피가 크게 나옵니다. 저속 믹시간 반죽은 발효 시간이 느리며 부피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공을 볼까요? 기공. 저속은 기공이 열리고 속결이 거칩니다. 고속은 이스트 푸드에 사용할 때 좋은 기공을 만듭니다. 이스트푸드를 넣어야지 기공이 좋아진다는 거고요. 자, 속색. 고속과 저속이 모두 이스트푸드를 사용할 때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껍질색은 저속인 경우는 줄무늬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여기 우리 이스트푸드라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스트푸드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계량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빵 계량제로.
자, 반죽 시간을 한번 볼까요? 반죽 시간. 소금. 클린업 단계 이후에 투입하면 반죽 시간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후연법으로 우리가 반죽을 하게 되면 반죽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유지. 유지의 양이 많을수록 반죽 시간이 늘어난다. 유지가 많으면 당연히 어떤 피막 현상을 하기 때문에 반죽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클린업 단계 이후에 투입하면 반죽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는 무슨 단계에 넣어라? 클린업 단계에 넣어라. 자, 산화제와 환원제. 산화제는 반죽 시간을 늘리고요. 환원제는 반죽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설탕, 분유, 우유. 양이 많으면 반죽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히 뭐 양이 많아지니까요. 우유나 분유 때문에. 자, 반죽 온도 높으면 높을수록 반죽 시간이 짧아지고 기계 내성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반죽 시간은 좀 짧아지긴 하는데 반죽 온도가 너무 높게 하면은 안 돼요. 나중에 반죽에 그 힘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반죽 시간은 빨라질 수 있어도 반죽의 특성은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후연법입니다. 소금을 클린업 단계 직후에 넣어서 믹싱하는 방법인데요. 반죽 시간이 단축하고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킨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후연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차 발효입니다. 이제 반죽이 끝났으니까 발효실에 넣어서 우리가 발효를 해야겠죠. 첫 번째 하는 것을 1차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의 의미를 볼까요? 효모,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당류를 분해하거나 산화 환원시켜서 알코올, 산, 케톤 등을 만들어서 생화학적 변화를 만드는 것. 자, 이것이 발효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발효하는 데 목적을 보면은요. 반죽의 팽창을 작용하는 숙성을 작용하는 것. 빵의 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팽창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죽을 팽창을 하고요. 그다음 숙성은 발효 효소가 작용하는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향을 발달시키는데 처음에는 이 향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계속 빵을 만들다 보면 향이 너무 좋아요. 무슨 향으로요? 알코올, 유기산, 에스테르가 돼서 독특한 맛과 향을 부여하는 향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스트의 양과 질입니다. 당연히 이스트는 좋은 이스트를 사용했죠. 이스트는 어디에다가 보관한다고요? 냉장고에다가 보관합니다. 자, 이스트의 양이 많을수록, 신선할수록 발효 시간은 짧아집니다. 당연하겠죠. 변경할 이스트의 양. 내가 이스트를 좀 변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변경을 할까요? 변경할 발효 시간분의 기존 이스트의 양 곱하기 기존 발효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스트의 어떤 양을 조절을 하시면 더 넣겠다 아니면 덜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당의 양입니다. 당은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을 하죠. 발효 시간이 짧아집니다. 당의 양에 의해서 5% 이상 되면 가스 발생이 약해져서 발효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이스트의 먹이로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5% 이내까지는 괜찮지만 5% 이상이 되면 발효하는데 저해 작용이 일어난다. 자, 반죽 온도입니다. 반죽 온도가 0.5도씩 상승할 때마다 발효 시간은 어떻게 해요? 15분씩 단축을 하게 됩니다. 반죽 온도가 27도인데 27.5도였어요. 그러면 발효 시간은 15분이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죽의 pH입니다. 반죽의 산도가 낮을수록 가스 발생이 커지면서 pH 4 이하에서는 오히려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스트의 활동이 최적인 상태 4.5에서 5.5 사이가 최적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pH와 발효 상태의 관계를 보면 pH 5는 지친 반죽이고요. pH 5.7은 정상 반죽입니다. 그 다음에 pH 6은 어린 반죽. 산도가 있으면 발효가 잘 되겠죠. 산도가 있으면 신맛이 나는 거. 근데 정상 반죽은 얼마? 5.7일 때 정상적인
반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양. 소금은 표준량은 1.75%보다 많아지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가스 발생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금을 좋다고 해서 많이 넣게 되면 발효를 저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많이 사용하면 발효 시간이 길어지고 부피가 작아지고 저장 기간이 길어지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말아라. 자, 이스트푸드는 암모늄과 산화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스트의 영양의 공급원으로 합니다. 산화제는 반죽의 탄력성과 신장성을 증가시켜서 가스 포집력을 개선시키는데 이스트푸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계량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죽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손가락으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반죽을 눌렀을 때의 발효 상태를 우리가 보는데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있는 발효 적당한 것처럼 이 손가락 길이로 넣었는데 어떻게 해요? 수축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효가 좀 부족한 거예요. 발효 시간을 조금 더 주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효가 적당한 거는 손가락 자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손가락을 눌렀는데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발효가 잘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딱 눌렀는데 가스가 깨졌어. 그리고 뭐 모양이 흐트러져. 이러면 발효가 과다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제 손가락으로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차 발효의 목적을 보면요. 1차 발효, 반죽의 가스 생산과 가스 보유력이 가능한 평행하게 일어나게 되어 빵의 부피, 조직 상태, 속결 등 빵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을 1차 발효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스를 포집한다. 가스를 부풀리게 한다. 그래서 부피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차 발효를 한다라고 보시면 절대로 1차 발효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1차 발효 중에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자, 1차 발효에는요. 반죽의 pH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pH 4.6으로 떨어지면 점점 발효하면서 산도가 떨어진다. 효소,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화학적 반응이 일으켜서 효소, 분해 요소 같은 것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백질,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프로테이즈,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전분은요. 아밀레이즈,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덱스트린으로, 덱스트린은 메가당은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가당입니다. 메가당은 뭐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말테이즈, 말타아제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두 개의 포도당 한 문자와 포도당 한 문자로 분해가 이루어진다. 자, 설탕입니다. 설탕은 인볼타제, 인볼테이즈에 의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과 과당은 뭘에 의해서? 찌마제,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찌마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알코올, 유기산으로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유당은 발효에 의해서 분해되지는 않아요.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효에 의해서 분해되지는 않지만 잔여 당에 의해서 카라멜화 반응, 색깔을 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유당이다. 유당. 자, 가스 빼기 펀치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우리 이제 기능사 품목 할 때는 여러분들 아마 가스 빼기 안 할 거예요.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반 제과점에서는 가스 빼기 펀치를 주어야지 빵이 더 맛있습니다. 얘들한테 시련을 한번 주는 거예요. 이스트에 의해서 탄산가스 아까처럼 뭐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얘들을 펀치를 쿡 주면서 가스를 빼앗겼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튼튼한
이스트 발효향을 주면서 더 튼튼한 반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가스빼기 펀치라는 것이 있는데, 자, 발효하기 시작해서 반죽의 약 80%까지 올라왔을 때 반죽에 압력을 주어서 가스를 빼주는 것을 우리가 펀치 또는 가스빼기라고 합니다. 펀치하는 이유로는요, 온도를 균일하게, 겉과 속에 있는 온도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펀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죽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펀치를 주고요. 세 번째, 이스트의 활성화, 산화, 숙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펀치를 줍니다. 자, 발효를 촉진시켜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고 발효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펀치를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겉으로 주먹으로 뻥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빵을 접는 것처럼 꺼내서 다시 손으로 손바닥으로 가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10분 동안 3절 적기를 한 다음에 돌돌 말아서 다시 넣게 되면은 이게 펀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쳐가지고 가스가 막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빠진 상태에서 다시 동그랗게 만들어서 발효실에 다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플로어 타임입니다. 발효가 완료된 스펀지를 나머지 재료와 반죽한 후 휴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플로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반죽하는 걸 때 우리가 플로어 타임이라고 해요. 먼저 스펀지 반죽을 먼저 하고 나서 그걸 발효를 한단 말이죠. 그거를 1차 발효라고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한다? 플로어라고 한다. 플로어 타임. 플로어라는 것은 어떤 마룻바닥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발효실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아랫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바닥에다가 마룻바닥에다가 발효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바닥에서 떠와가지고 플로어 타임이라는 건데 휴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로어 타임이 진행하는 동안 반죽이 건조해지고 표면의 광택이 줄어들다가 지나치게 되면 축축하고 끈적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데 발효에 손실이 일어나요. 발효하면서 손실이 일어나죠. 손실은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재료 손실도 있고요. 분할 손실도 있고요. 발효 손실도 있고요. 성형 손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굽기 손실도 있고요. 냉각 손실, 여러 가지 손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발효 손실을 보면 장시간 발효 중에 수분을 증발하고 탄수화물의 발효에서 탄산가스와 알코올로 전환돼서 발효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부피는 커진지언정 나중에 무게를 재보면요, 무게가 가벼워요. 왜? 발효하면서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발효 중에는 총 반죽 무게 기준으로 해서 1 내지 2%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형입니다. 성형. 자, 성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형이라고 했죠? 분할, 그 다음에 중간 발효, 정형, 팬닝까지 우리가 성형에 들어갑니다. 자, 먼저 분할을 한번 볼까요? 분할이라는 1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내가 원하는 무게대로 자르는 거, 나누는 것을 우리가 1차 발효, 분할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50g, 80g, 180g, 200g 내가 정해놓은 상태에서 분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빵은 약 20분 정도, 과자빵류는 30분 이내에 분할을 해야 되는데 뭐 양에 따라서 뭐 이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적은 양으로 할 경우에는 이거보다 또 단축될 거고, 많은 양일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많은 양을 할 때도 이 시간을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식빵은 20분, 과자 반죽이 30분. 그러면 반죽 타이밍을 하든가 아니면 분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분할 같이 함께 하든가 아니면 기계 갖다가 분할을 빨리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기계 분할과 손 분할을 한번 볼게요. 기계 분할은 우리가 이제 기계 갖다가 우리가 디바이더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할을 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진행되어 부피가 커져 무게가 감소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내가 분할을 해라라는 겁니다. 통상 우리가 12에서 16회 1분당 10에서 16회 정도 분할 속도로 해서 우리가 분할을 하고요.
과도하게 빠르게 기계가 되면 마모가 되고 과도하게 느리면 반죽의 글루텐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손으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기계 갖다 분할하는 시대가 아마 올 것 같아요. 인력 감소에 의해서 우리가 빵을 만드는 걸 좀 단순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량 생산하는 데서만 사용하지만 작은 공간에서도 기계 갖다 분할하는 날이 아마 미래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손으로 다 하지 않고 기계 갖다가 편하게 하는 시기들도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반죽이 분할기에 달라붙지 않도록 유동 파라핀 용액을 약 0.1% 정도 넣고 마모 일어나지 않게 해서 어떤 유동 파라핀 같은 걸 발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색깔이 있어야 됩니까? 맛이 있어야 되나요? 향기가 있어야 되나요? 형광색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 무미, 무치, 무형광 용액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손으로 분할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배울 때는 아마 손으로 분할 다 할 거예요. 직접 손으로 무게를 달아서 분할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빵집에서 사용합니다. 기계 분할에 비해 속도가 느리지만 반죽의 손상이 적어서 단백질 함량이 적은 약한 밀가루 반죽에도 유리하다. 지나친 덧가루 사용은 빵 속의 줄무늬를 만들 수 있다. 자, 대부분 여러분들 이거 포인트 하나 가르쳐 줄까요?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요. 이거 분할할 때 어떻게 분할하냐면 당연히 스크래퍼 갖다가 분할해서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100g 미만인 것을 될 수 있으면 손가락으로 분할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로 둥글리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스크래퍼 갖다가 30g도 스크래퍼, 50g도 스크래퍼, 뭐 80g도 스크래퍼, 100g도 스크래퍼 뭐 이렇게 하는데 작은 것은 내가 스크래퍼 갖다가 먼저 잘라놓고 나서 나중에 둥글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 내가 50g 분할해서 바로 잘라서 둥글리기 해서 놓았어요. 또 분할해서 둥글리기 해서 놓으면은 첫 번째 거가 내가 맨 마지막 거를 분할이 끝나고 둥글리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면 첫 번째 거 발효가 벌써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래퍼 갖다가 자른 상태에서 놓고 나서 나중에 둥글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앞에서 이게 내가 분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험장 갔을 때도요. 여러분들 한번 손으로 분할 한번 해보세요. 아마 가산점 받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요? 거기에서 감독한 분들이 누구예요? 다 책임자분들, 대표님들이 경력이 20년, 30년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현장에서는 다 손으로 분할하거든요. 100g 미만은 될 수 있으면 손으로 분할하고 100g 이상 식빵 종류 같은 거 할 때는 스크래퍼 갖다가 분할한 다음에 둥글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손바닥 위에서 둥글리기 할 수 있는 양은 손으로 분할해서 바로 둥글리기 해서 놓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성형입니다. 1차 발효를 마친 반죽은 적절한 크기로 나누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의 순서대로 우리가 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계 분할 시 반죽의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스트레이트법보다 스펀지 도우법의 내성이 강한 반죽의 결과 온도가 비교적 낮은 것에 좋고 밀가루 단백질 함량이 높고 양질이 좋은 것 반죽 흡수량이 최적이거나 약간 된 반죽일 때 기계 분할 시 반죽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둥글리기를 볼까요? 이제 내가 분할이 끝났으면 둥글리기를 해야겠죠. 손바닥 위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기계 갖다가 라운더 갖다가 한다거나 우리가 둥글리기를 하면 됩니다. 분할할 때 상처를 받은 반죽의 표면을 연결된 상태로 만드는 공정이에요. 우리가 라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계 갖다가 둥글리기를 하는 거죠. 둥글리기 목적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글루텐의 구조와 방향을 재정돈하는 형식. 자, 분할을 하면서 글루텐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둥글리기를 하면서 글루텐을 정돈을 한다. 반죽의 절단면의 점차성이 감소시키고 반죽 표면의 엷은 표피를 형성시켜서
끈적거림을 제거하기 위해서 둥글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분할에 의해서 불균형한 형태를 일정한 형태로 만들어서 다음 공정에서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둥글리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발효 중에 생긴 이산화탄소 가스를 보유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냥 잘라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 중간 발효하게 되면 가스가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끄럽게 야구공 크기 또는 탁구공 크기대로 둥글리기를 예쁘게 해놓으면 안쪽에 있는 가스가 다시 포집이 되면서 동그란 형태로 부풀고 부드러운 반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둥글리기 하는 방법입니다. 손으로 하는 거와 자동으로 하는 거. 기계는 라운더를 사용하면 돼요. 손상이 좀 많겠죠. 손상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라운더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수동.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동을 많이 하고 있죠. 분할된 반죽이 100g 이상일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둥글리기를 하고 100g 이하일 경우에는 손바닥 위에서 둥글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0g 이상일 경우에는 어디 작업대 위에 두 손 갖다가 놓고서 작업대 위에서 둥글리기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과발효 반죽은 느슨하게 둥글려서 중간 발효를 짧게 해야 됩니다. 과발효가 돼서 너무 발효가 많이 됐어. 그러면 찢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느슨하게 해서 둥글리기를 해서 중간 발효를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미발효 반죽은 발효가 좀 덜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단할 거 아니에요. 중간 발효를 좀 길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덧가루가 많으면 제품의 맛과 향이 떨어지고 빵 속에 줄무늬가 생기면서 덧가루를 적당히 사용해야 됩니다. 덧가루는요,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에 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죽의 끈적거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끈적거림을 적정한 덧가루를 사용한다. 덧가루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적정하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적의 발효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반죽의 최적의 가수량을 반죽의 유화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끈적거림을 우리가 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손에 막 달라붙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되게 많이 달라붙을 거예요. 덧가루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덧가루는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 작업대에 있어 손바닥에 탁 요 정도 조금 묻어 있는 걸로 바로 둥글리기를 한다거나 이 정도로만 하면 돼요. 나중에 숙련이 되면은요. 나중에 덧가루 없어도 둥글리기가 돼. 조금만 덧가루가 있어도 둥글리기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끈적거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간 발효입니다. 중간 발효. 자, 둥글리기가 끝나면 이제 또 휴식을 좀 취해줘야겠죠. 그거를 중간 발효라고 합니다. 둥글리기가 끝난 반죽을 정형하기 전에 잠시 발효시키는 것. 다른 말로 벤치 타임이라고 해요. 잠시 벤치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형태. 약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주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실온에서 그냥 하고 있죠. 실온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발효실에 넣는다 그러면 중간 발효의 온도와 습도는 몇 도일까요? 1차 발효하고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1차 발효 27도, 습도는 75에 80%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발효실에서 중간 발효를 하셔도 됩니다. 자, 중간 발효의 목적입니다. 요거는 것도 시험에 나오겠죠. 분할 과정 또는 둥글리 과정에서 손상된 글루텐 구조를 재정돈하기 위해서 중간 발효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스 발생시켜서 반죽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거야. 가스를 다시 포집을 시켜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 발효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 탄력성과 신장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르고 그 다음에 둥글리기 하면서 탄력성과 신장성을 없어졌던 것을 다시 재정돈시키면서 다시 정형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 발효라는 것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 발효의 조건입니다. 1차 발효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1차 발효 27도에 75에 80% 같이 외우시면 되겠고요.
낮은 습도일 경우에는 껍질 형성이 되겠죠. 습도가 낮으니까 줄무늬가 생길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죠. 습도가 높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분이 많으니까 끈적끈적하고 덧가루를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생전분, 날냄새가 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발효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중간 발효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 발효하는 방법이에요. 수분이 방출되지 않도록 젖은 헝겊 또는 비닐로 덮어서 씌워 놓으면 되는 거고요. 옆에 건조되지 않도록 옆에 부분까지 다 감싸서 중간 발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대에 놓거나 발효실에 넣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작업대에서 그냥 할 때도 있고 발효실에 넣어서 할 때도 있는데 발효실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27도씨에 75에 80%로 중간 발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형입니다. 이제 모양을 만드는 것을 정형이라고 하는데 몰딩. 내가 무엇을 만들 때 꼬기를 하느냐, 아니면 무슨 포집을 하느냐, 무엇을 찍느냐, 아니면 밀어펴기를 하느냐, 이런 것을 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공정을 정형이라고 한다. 자, 작업실의 조건은 27도씨, 상대 습도 70%. 지금까지 다 동일해요. 1차 발효, 중간 발효, 그 다음에 성형할 때, 정형할 때의 온도도 1차 발효와 동일한 조건에 의해야지 반죽이 일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정형의 공정입니다. 밀기, 말기, 봉하기 뭐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정형을 해요. 밀기, 반죽을 밀대나 롤러를 사용해서 밀어펴서 큰 가스를 빼고 고르게 분산시키는 거. 밀어펴가지고 가스를 빼주는 거야. 일정한 크기대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힘 조절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을 동시에 똑같은 힘을 줘서 그 두께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반죽 내에 크고 작은 기포를 균일하게 만들어줘요. 기포가 있는 것을요 다 터트려 주는 거죠. 그래서 기포를 일정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말기입니다. 적당한 압력을 주면서 고르게 균형을 맞추어서 말기와 접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돌돌돌 말해 식빵 하듯이 하다면 말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봉하기를 해야 돼. 이음매를 잘 봉해야지만 나중에 예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간혹 보면 봉하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음매를 안 하고 그냥 집어넣게 되면 풀려가지고 나중에 모양이 조금 비틀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밀기, 말기, 봉하기라는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식빵을 접을 때,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팬닝을 해야죠. 팬닝. 정형이 완료된 반죽을 팬에 채우거나 나열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팬닝은 직접 팬닝, 식빵 등의 같은 반죽 덩어리를 팬에 넣는 것. 직접 팬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차 팬닝. 뚜껑을 덮어 굽는 제품으로 반죽을 길게 늘려서 U자나 N자, M자형으로 넣는 방법. 교차 팬닝. 트위스트. 반죽을 두세 개를 꼬아서 틀에 넣어서 만드는 트위스트형 팬닝. 그 다음에 스파일러 팬닝. 스파일러 몰더나 연결된 성형된 반죽에 자동으로 팬에 들어가게 해서 만드는 이거는 대량 생산하는 곳에서는 자동으로 스파일러 팬닝이 가능하겠죠. 자, 반죽량은요. 반죽의 무게와 상태를 고려해서 정한 비용적을 맞추는 적당한 반죽을 넣기입니다. 자, 반죽 분할량은 팬의 용적 나누기 비용적이에요. 용적 나누기 비용적. 대부분 팬은 식빵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이겠죠. 직사각형 모양 또는 정사각형 모양인데 자, 이거 용적은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가로와 아래 가로가 다르죠. 대부분 식빵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가로와 아래 가로가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평균 가로 곱하기 평균 세로 곱하기 높이로 용적을 계산한 다음에 용적 나누기 비용적으로 분할량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형일 경우에는 비용적이 3.1, 3.4. 자, 풀만 식빵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4.0의 비용적을 계산해서 용적 나누기 비용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풀먼이라는 건 뭐예요? 샌드위치 식빵이에요. 뚜껑을 덮는 거. 이것을 풀먼 식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때에는 비용적이 3.3, 4.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죽의 이음매입니다. 반죽의 이음매. 팬의 바닥으로 향하게 하고 2차 발효나 굽기 공정 중에 이음매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음매는 아래쪽으로 놓고 잘 봉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적당한 팬의 온도는 몇 도가 좋을까요? 32도입니다. 내가 실내 온도는 몇 도죠? 27도씨가 좋은데 팬의 온도는 약 32도씨 갖다 하는 게 좋아요. 약간 반죽 온도와 같거나 약간 높게 하는 게 좋은데 2차 발효 온도가 37도씨거든요. 그러니까는 27도씨와 37도 사이에 있는 한 30도 정도가 적당한 팬리의 온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팬의 관리를 한번 볼까요? 팬은 어떻게 우리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수명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바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차이가 될 수 있겠죠. 팬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팬을 물로 씻으면 안 되고 굽기 후 마른 천으로 닦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코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물로 세척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른 행주 갖다가, 젖은 행주 갖다가 한번 닦고 마른 행주 갖다 닦아서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한 팬이라고 한다면 데프론 시트 같은 경우를 깔고서 사용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울퉁불퉁한 거가 없이 코팅제가 벗겨졌다고 한다면 데프론 시트를 깔고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형유를 바른 후에 철판을 280도에서 1시간 정도 굽기를 한 다음에 사용하면 돼요. 내가 빵이 팬으로부터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형제라는 것을 발라요. 옛날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용유를 발라가지고 잘 떨어지게끔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형유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그걸로 하게 되면 잘 떨어집니다. 이형유의 종류를 보면요, 유동 파라핀, 정제라드, 식물유, 면실유, 혼합유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잘 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반죽 굽기가 끝난 후에 제품의 팬에서 달라붙지 않고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0.1에서 0.2% 정도를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의 기름의 조건입니다. 팬에 묻히는 그 팬이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색깔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무색이나 무미 또는 이미 이칫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210도 이상이 됐을 때 발연점이 높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뭔가를 발랐는데 빵에서 나는 연기가 아니라 이형유 때문에 연기가 나고 있어. 그거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빵을 200도 정도에 굽기 때문에 220도, 230도 이상 되는 발연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산패에 잘 견디며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 것이 팬 기름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팬 굽게 하는 이유는요, 팬의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녹슨 것을 막아 팬의 수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이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팬 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듀윌